10년 넘게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돈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돈에 손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회비 20만 원이 사라졌고 통장은 내 손에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목을 막았고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한 통의 고백이 나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그 돈은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그날 전화를 받던 순간 손에 쥔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 목소리에는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고 평소처럼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대신 조금 딱딱한 말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지금 당장 나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며 그냥 나오라고만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먼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으로 퍼져왔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웃으며 나갈 모임 사람들인데 그날만큼은 그들의 얼굴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나를 향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모임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10년 넘게 함께 해온 작은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살았고 나이도 비슷했으며 한 달에 2번씩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집안일도 함께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병문안을 가고 경사가 있으면 먼저 축하를 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을 걷어서라도 함께 돕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들 귀찮아하고 숫자, 계산을 어려워할 때 내가 젊은 시절 가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나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모임비는 한 사람당 매달 10,000원씩 걷었고 그 돈으로 다과비를 쓰고 경조사비를 쓰며 남는 돈은 통장에 모아두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는 한 푼 한 푼 꼼꼼하게 장부에 적었고 영수증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장부를 공개하고 잔액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해오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모임비가 조금씩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산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영수증을 잘못 붙였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줄 알고 집에 와서 다시 확인했지만 장부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천 원 차이였고 내가 실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 되던 날 차액이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날 나는 장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영수증 번호까지 모두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 쓴 곳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출금 내역 중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항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날짜는 맞는데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영수증과 비교해 보니 실제로 쓴 금액보다 조금씩 더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통장을 건드린 건 아닐까. 하지만 통장은 늘 내가 관리했고 도장도 내가 보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로 돈을 더 찾은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치며 밤을 보냈고 다음날 모임에 나갈 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부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내 돈으로 메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모임 시작 전에 이미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대화가 끊겼습니다. 누군가 이미 장부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늘 웃으며 반겨주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짧게 눈인사만 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던 김 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옆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김 언니가 말했습니다. 장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전에 박 언니가 은행에 갔다가 통장 정리를 했는데 잔액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더대.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 언니가 통장을 확인했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통장 정리를 따로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언니는 내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장부랑 통장이 안 맞으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며칠 전에 확인했어요. 분명히 영수증이랑 장부는 맞아요. 그런데 통장만 이상해요. 내가 기억 못하는 출금이 몇 개 있어요. 김 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갔다는 거야?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 돈을 찾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찾아갔다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큰 방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 탁자 위에는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은행 갔다가 확인해 봤어.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이 300만 원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잔고는 28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더다고. 2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나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쓴 내역은 다 여기 있어요. 영수증도 다 있고요. 그런데 통장 출금 내역 중에 제가 기억 못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최 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억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통장은 내가 관리했잖아. 도장도 내가 갖고 있었고. 그럼 내가 찾아 쓴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 저절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언니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확인해보자. 영수증이랑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면 뭔가 나올 거야. 그러나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장부와 통장을 맞춰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은 정확했고 장부도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통장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관리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나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의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김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안 그랬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봐. 지금 상태로는 다들 너를 의심하고 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인데 나를 이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행에 다시 가서 출금 내역 상세 조회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몇 번은 ATM 기계에서 찾아간 기록이 있더래요. 당신 카드 아니었어요? 나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ATM으로 찾은 적 없어요. 늘 창구에서 찾았어요. 박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ATM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늘 은행 창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카드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카드는 늘 내 지갑 안에 있었고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다시 지갑을 뒤졌습니다. 카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카드가 정말 내가 관리한 게 맞나?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모임 장소에서 가방을 잠깐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가방을 건드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그 사람들은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모임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회계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내가 책임지고 메워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서러움이었습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의심했고 나는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 돈으로 20만 원을 모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더 이상 다툴 힘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입금한 뒤 나는 모임을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쳐도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억울함은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나는 어느새 80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임 사람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스쳐 지나가는 얼굴을 보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언니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김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차라도 한잔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 말이야. 나 오늘 너한테 사과하려고 용기 내서 말 걸었어.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김 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박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을 했어. 자기가 그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몇 번 통장에서 돈을 뺐었다고. 내 가방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서 ATM에서 찾았대. 비밀번호는 내가 한번 은행 갈 때 따라갔다가 옆에서 본 거래. 그때는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계속 어려워져서 말을 못했대.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장부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냥 내 탓으로 덮어버린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양심에 걸려서 나한테만 고백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구나. 김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더 믿어줬어야 했는데 박 언니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오해받았을 때 너무 억울해서 화만 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박 언니도 참 힘들었겠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말도 못하고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김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결국 모임도 나가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나는 그 억울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도 점점 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쪽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증명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김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내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래.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으면 넌 분명히 도와줬을 거라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몰래 가져간 거래. 그리고 나중에 오해가 커지니까 무서워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대.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서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언니의 마음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급할 때가 있고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김 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 언니가 남긴 돈이야. 내가 그때 매운 20만 원이랑 이자까지 쳐서 넣어뒀대.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저었지만 김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받아. 이게 박 언니가 마음 편하게 가는 길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그 일 놓아줘. 우리 다 늙었잖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편하게 살자. 나는 결국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언니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일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쫓았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절에서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망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은 독이 든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는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원망 속에 사는 것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내가 나를 알고 부처님께서 나를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고 사람들이 나를 다시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내가 알고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원망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야 그 원망을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억울한 일을 겪고도 말 못하고 살아온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슴속에 풀지 못한 오해가 남아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위로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